안녕하세요. 국립한국문학관 제1회 학술 심포지엄 2부를 시작합니다. 오전에 보신 분들은 저분이 왜 또 나오셨나 하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는 한영인이 아니고 서영인입니다. 원래 한영인 선생이 그 사회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 일주일, 열흘 전부터 코로나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저희도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기로 하셨던 선생님들이 이렇게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역시 내부에 있는 사람이 급할 때는 나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이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지점들을 좀 잘 이해를 해주시고, 제주도에 계신 한영인 선생님 보고 계시면 댓글 한번 달아주십시오. 네. 그래서 2부, 3부 사회를 불가피하게 제가 또 보게 되었다는 점을 공지드리고, 이후에 또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순서가, 유성호 선생님 발표하신 1부 순서가 총론격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2부, 3부는 좀 강론이라고 할까요? 좀 더 상세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한국문학의 지금 범주와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까 정우택 선생님이 토론하시는 과정에서, 그리고 유성원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는 과정에서 언급하셨다시피 좁은 의미의 한국문학을 넘어서는 한국문학의 영역 혹은 경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이야기라던가 북한 문학의 이야기라던가 그다음에 정전화에 대한 이야기, 친일 문학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주제를 말씀해 주시기에 가장 적합하신 분을 저희가 마침 모셨습니다. 그래서 김재용 선생님께서 식민과 냉전의 한국문학과 이산이라는 주제로 제러 한인문학,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한인문학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의 현재의 경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재용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맡은 것은 이 식민과 냉전의 한국문학과 이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20세기 전반기를 식민지로 보냈고 20세기 후반기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 냉전의 끝자락에서 고통도 받고 있던데요. 이 한국 문학에서 이런 식민과 냉전 시기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보통 다이에스포라고 부르는 이산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20세기의 이산문학 그리고 지금의 이산문학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870년 이후, 이제 1870년이라는 것은 보불전쟁, 프러시아하고 프랑스가 전쟁해서 프러시아 이김으로써 유럽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는 시기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땅을 둘러싸고 유럽 내에서 각축이 벌어지는데 그 중부 유럽을 할 수 있는 이제 독일 지역이 이른바 이렇게 그 독일 통일되면서 더 이상 독일 안에서는 이 자본주의가 팽창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팽창이 이제 유럽 바깥으로 피시하면서 본격적인 제국주의 시대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그 기반에는 자본주의의 팽창이나 자본주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지만 그 떠나서 또 다른 그 정치적인 그 갈등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쪽으로 이렇게 유럽이 진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이 이산문학이라는 것이 이제 저는 세계 문학사에서 등장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이제 길이 있는데 하나는 유럽 사람들이 유럽 작가들이 그 제국주의 팽창 속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혐오감이라든가 환멸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떠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약소민족 보통 식민지라고 이렇게 약소민족들의 작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인, 경제적 여러 이유, 분쟁 등등 이유로 이제 떠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전자의 경우, 유럽의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그 우연하거나 이례적인 것에 비해서 이 약소민족, 식민지 같은 경우에는 이산과 이산문학이 아주 일반화돼 가지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계문화를 이야기할 때 제가 볼 때는 이
제국주의 국가의 근대성과 그다음에 이 비식민지 약소민족에 있어서의 문학에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산문학이 있느냐 없느냐. 유럽 문학은 이산문학이 없는 반면에 피아파 민족에는 이산문학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사실 이산문학은 세계문학에서 비서구문학 식민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일본과 중국에는 이 이산문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을 때 일부 작가들이 싱가포르나 무슨 홍콩 쪽으로 빠진 경우 있긴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극소수였고요. 아주 짧은 시기인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근대문학에서 중요한 작가였던 뭐 신채호, 김사량, 염상섭, 강경애 뭐 많은 그런 작가들이 이른바 이 이산문학가였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번에 올해 미국의 도서상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계 미국인들 그리고 한국계 일본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상을 받는 이런 사태가 나타나는데 그만큼 이산문학은 이 약소민족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이것은 20세기뿐만 아니라 21세기 현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한국 문학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번 이 발표에서는 그 중에서도 제 머릿속에서는 이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이 다 있습니다만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우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러시아 지역의 이산문학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러시아 지역의 이 한인문학, 이산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일 먼저 한국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에 제일 먼저 자리에 잡고 있는 문학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20년대부터 그 연해주 지역에 조선인 문단이 형성되어 있을 거요. 또 그 자기들이 문단도 만들고 그 문단에서 문해지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제일 먼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37년에 강제 이주당하면서 중앙아시아로 가면서 끊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거기 있는 자료들이라든가 그쪽 상황에 대해서 잘 몰랐던 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그쪽 지역에서 나왔던 문해지 잡지에다가 보게 되고 또 해방 후에 그 중앙아시아 쪽에서 북한으로 다시 돌아왔던, 기항했던 작가들이 주로 관여했던 조선신문 이런 것들을 이제 발굴하면서 이쪽 시기였다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 이 한국 문학 연구하시는 분들은 80년대 냉전이 끝나면서 한국에 소개된 책 중에 하나가 이 조명희의 이 선집이라는 이 책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충격을 가지고 한국 연구자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원래 이게 중앙아시아 쪽에서 1959년 나왔습니다만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90년 오면서 소개됐는데 이걸 보면서 조명희가 어떻게 활동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조명희 글에 보게 되면 굉장히 부분적으로 소개되어 있고 또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큰 궁금증이 생겼죠. 여기에 실린 글들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어. 그 주변을 탐구하지 않으면 대수할 수 어렵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사실은 이 문해지들을 찾게 됐던 겁니다. 그 찾는 과정 속에서 이른바 이 두 가지를 보게 됐는데요. 이게 이 1934년에 나왔던 이 노력자의 고향입니다. 이게 연해주 조선인 문단에서 처음 만든 이 문해지입니다. 이것은 조명희가 가가지고 거기에 있던 최호림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그 양쪽 계열에서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만든 이 잡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안에 표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37년에 이 완전 조명희가 최호림을 이제 배제하고 조명희가 완전 주도해서 만든 것이 이 노력자의 조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문해지가 이제 발굴됨으로써 그 당시 상황을 이제 재구성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이제 여건이 형성됐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근데 이 두 개는 그 사이에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 조명희계하고 이 최호림계가 양쪽을 대립을 했는데요. 이 대립을 보게 되면 이 조명희계하고 최호림계는 사실 그 당시 논쟁을 보면은 아주 미묘하게 어느 문제, 조선의 문제에 대해서 충돌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명희계 같은 경우는 이른바 그 조선이라는 한국이라는
이 고향 고국하고 연결 통해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을 주장하는 그런 쪽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가 유해주적에도 일반적이었는데 그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것은 이른바 세계혁명이 되고 난 다음에 약소민족이 해방이 된다 이런 논지를 가지고 있던 반면에 조명희는 식민지 문제, 식민지 해방, 약소민족의 해방 문제하고 사회주의 문제하고는 뗄 수 없다 하는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이 조명희계는 끝까지 이 민족 문제에 대한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반해서 이 최호림계, 이 최호림이라는 사람은 이미 조명희는 28년에 들어갔습니다만 최호림은 1910년대에 부모 따라서 갔기 때문에 이 조선에 대해서 고급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러시아화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소련의 하나의 소수민족, 소수종족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조명희가 1928년에 연해주 가기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최호림계가 주도돼가지고 연해주 조선분단을 했습니다만 이 조명희가 들어서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조명희계가 생각하는 정체성과 최호림계가 생각하는 정체성이 대립을 하게 되고 이 대립이 사실 이제 그 당시 연해주 문단에서 큰 부분이고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이 사실은 조명희가 그 당시 썼던 글들이 하나하나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최호림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얼마나 근세가 큰 사람이 하면은 이게 선봉에 나오는 한 면 전체입니다. 여기 보면 최호림 그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하는 글인데요. 그걸 쭉 읽어보게 되면 그 당시 이 선봉 신문에 연해주 조선 신문이 선봉인데 이 선봉에서 이 정도 나올 정도면 그 당시 연해주 조선 문단에서 압도적인 근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주도적이다 보니까 조명이 들어갔습니다만 사실은 힘을 쓰기가 어렵고 특히 그 당시 코민테른이 1928년 조명희가 러시아 들어갔을 그 무렵에 6차 대회 때 좌선하기 때문에 굉장히 좌파적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 소수민족의 어느 문제라든가 소수민족의 식민 문제 같은 걸 전혀 다루지 못하게끔 코민테른이 지시했다 보니까 조명희는 들어가서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고 최호림의 오히려 그 세력에 눈치 봐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935년에 제7차 코민테른 대회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코민테른에서 이제 민족 문제 같은 것을 오히려 건장하고 조선에 대해서 건장하다 보니까 입장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최호림은 오히려 밀어놔버리고 조명희가 코민테른에서 입장을 등에 지고 다시 이제 조선의 민족 문제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이 조명희가 오히려 더 연해주 조선 문단에서 주도적인 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봅니다만 34년에 나왔던 첫 잡지였던 노력자의 고향에서는 이 조명희와 이 최호림이 같이 만들었던, 물론 최호림이 더 주도했습니다만 조명희도 끼어드는 방식으로 했던 반면에 이 37년에 나왔던 이 노력자의 조국 같은 경우에는 이 조명희가 주도하고 아예 그 최호림은 배제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연해주 내 조선 문단 상황도 있지만 코민테른의 방침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34년 무렵에는 이렇게 출판사도 이렇게 소련도 관여하는 그런 것인 반면에 그리고 러시아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러시아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37년 노력자 조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러시아가 빠져버리고 조선말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코민테른의 그런 변화 같은 것이 잘 반영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이 무렵에는 조명희계와 이 최호림계 이 두 쪽에서 그런 갈등이 계속됐던 것이고 그 갈등 속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조명희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조명희뿐만 아니라 연해주 조선 문단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이 냉전 시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37년에 중앙아시아로 이주하면서 강제 이주당하면서 연해주 조선 문단의 전통은 다 깨졌고, 근데 다행히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해방 직후에 소련군이 북한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오면서 북한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발생됩니다. 조기천하고 전동익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조기천은 그 당시 소련군 신문에도 조선 신문의 학예부장을 맡으면서 이른바 자기 나름대로는
조명의 노선 같은 것을 이어받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소련 문학의 단순한 전파 이런 것보다는 조선 문학을 중심으로 놓고 조선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려고 한 것이고요. 전동혁은 오히려 그 최오림처럼 계속 조선 같은 경우도 이른바 그 당시 소련의 어떤 보편 속에서 한 특정한 지역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영향성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조명희와 최오림의 그런 대립이 이 해방 이후에 북쪽에서 냉전시대에 새롭게 재편됐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는 이 조선신문 같은 경우 나오는 이 조기천의 시, 둔망강이라는 시입니다. 이 둔망강이라는 시를 보면은 이거는 그 30년대 중반, 38년에 나왔던 이용학의 둔망강 너 우리의 강아, 그리고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이런 시들하고 굉장히 호응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 돌아왔을 때 감격 이런 것을 둔망강을 통해서 보여준 건데요. 이 시들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조기천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이런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이 전동혁은 그 당시 같은 이 조선신문에 소개된 이 번역인데요. 물론 돌아와서 전동혁도 시를 씁니다만 한글로 씁니다만 이 전동혁 주로 소련 문학을 한글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동혁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동시대의 소련 문학을 조선에다가 소개하는 그런 것을 쭉 했기 때문에 사실 양상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전동희 같은 경우에는 소련 문학을 많이 이렇게 번역해서 실었습니다만 그 당시 백석이 소련 문학 번역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백석은 그 당시 선별적으로 북한의 문단에 소련 문학 혹은 러시아 문학이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개입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번역을 했죠. 예를 들면 이사콥스키 시집 같은 경우도 번역한다든가 해가지고 그 당시 북한에서 그러니까 백석은 시를 쓰지 못하고 우리 번역을 통해서 북한 문화에 아주 깊숙하게 개입하면서 북한 문화의 방향을 돌려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인데 전동혁은 오로지 보편적인 소련 문학을 아주 특수한 변방했던 조선에다가 이식시키는 거, 전파시키는 거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번역을 생각해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기천과 이 전동의 대립이라는 것도 늘 크게 보면은 이른바 이 조기천과 조명희와 최오림의 그런 대립의 연장 속에서 냉전판으로 연장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러 한인문학, 그러니까 러시아의 한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일본, 미국하고 달라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든 해외 문단이고 또 스스로 했기 때문에 사실 한국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하게 되게 되면 사실 제일 먼저 앞자리에 있고 제일 먼저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동안에 이쪽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소홀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새롭게 해석해내면서 다른 중국이나 일본, 미국하고 비교해보는 작업, 다시 말해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비교 연구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는 비교하려고 해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러시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하고 일본은 미국은 최근에 와서 많이 연구되어 있고 물론 제가 보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메워진 반면에 러시아는 거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러시아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이 나옴으로써 이제 이 네 지역을 물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만 이 네 지역을 중점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비교라는 새로운 학문적 영역 같은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이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한국의 이 코리아 디아스포라 문학은 세계 문학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 문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그런 유럽의 세계 문학이 아니라 유럽 중심주의 세계 문학이 아니라 탈유럽의 세계 문학론 안쯤에서 이 코리아 디아스포라 문학을 하게 되면 이 코리아 디아스포라 문학은 우리 한국 문학에도 중요하지만 세계 문학에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 지적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코리아 디아스포라 문학을 새롭게 읽어야 한다.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김재호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전부터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전에 제가 저희 국립한국문학관 자료수집 성과 발표를 하면서 정전 중심의 한국문학사 목록을 넘어서서, 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위 계급
한국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하는 그런 소수자들, 그리고 해외 해외 한국인 문학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제국주의 하에 동아시아 혹은 뭐 세계라는 어떤 주제로서의 연결된 맥락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마침 김재용 선생님도 그렇고 아까 그 정우택 선생님이나 유성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더 상세하게 해주셔서 좀 용기를 얻는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사는 과정에 얼마 전에 그 이사콥스키 시초가 번역된 것을 저희가 구했어요. 예. 근데 저희 아직 그 또 한국에서 북한 문학을 사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연변에서 나온 거를 저희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사실 저희는 처음에는 그냥 반가워서 백석이 북한에 있을 때의 문학에 대해서 잘 알려진 바가 많지 않은데 백석이 번역한 시집이 있었네 하면서 이제 이건 뭘까 하고 궁금해 하던 차에 마침 김재용 선생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고 발표문에서 이사콥스키 시초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씩 자료를 찾고 맥락을 얻어 나가는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또 마침 언급이 되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어제는 그 신영철 김현수 그리고 안도현 선생님 모시고 북한에서의 백석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참 나누었었는데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더 거시적이고 더 커다란 맥락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하나씩 구체적이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재용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이경재 선생님이 토론을 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경재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김재용 선생님 발표 토론을 맡게 된 숭실대 이경재입니다. 제가 말주변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요. 준비한 토론문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김재용 선생님의 발표문은 러시아 한인문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한 문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러시아 한인문학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핵심적 자료인 연해주 문예지 노력자의 고향과 노력자의 조국, 그리고 해방 직후 소련군이 발간했던 조선신문을 학계에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료의 발굴은 냉전으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이산문학의 연구에 중요한 토대를 놓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발표문이 더욱 의미 있는 것은 단순한 자료 소개를 넘어서서 그동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러시아 한인문학의 기본적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간명한 이분법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분법은 근대 시기의 이산문학을 두 가지로 나누고 식민지 시기 제소 한인문학을 조명희와 최오림으로 나누며 식민지 이후 제소 한인문학을 조기천과 전동혁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김재용 선생님이 발굴한 자료를 전혀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깊이 있는 본격적인 토론을 하기에는 아직 한참 모자란 상태고요. 그래서 발표문의 논지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한 4가지 정도의 우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소 한인문학은 크게 조명희와 조기천에게서 이어지는 문학사적 맥락과 최오림 전동혁에게서 이어지는 문학사적 맥락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선생님이 주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고국가의 연대를 통한 국제주의의 실현을 주장한 조명희와 조기천의 문학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제러 한인문학과 관련하여 선생님이 설정하신 이분법을 비껴가는 문학적 흐름은 존재하지 않았는지, 만약 존재했다면 어떠한 것이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문학과의 관련된 것인데요. 이 발표문은 서두에 이산문학을 식민지 약소민족의 출신들이 고국을 떠나 외지에서 창작한 것과 제국주의 열강 출신 작가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창작한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중에서 위대한 문학적 성과를 낳은 것은 전자이며
약소민족의 이산문학은 비서구 식민지 문학의 특징으로 세계문학의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소민족의 이산문학이 보여준 위대한 성취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제로한인문학은 조명희와 조기천의 문학사적 흐름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선생님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러한 문학사적 흐름의 핵심적인 지향과 특질은 고국가의 연대를 통한 국제주의의 실현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생님께서 서두에서 위대한 이산문학의 사례로 들고 있는 팔레스타인 시인 마흐무드 다르위시라든가 소말리아 작가 누르딘 파라에게서 나타나는 문학적 성취의 근거도 고국가의 연대를 통한 국제주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그 질문은 전동역의 번역 활동과 관련된 것인데요. 선생님은 전동역은 선진 문명으로서의 소련과 후진국으로서의 조선이라는 틀에서 조선 그리고 조선 문학을 바라보았으며 그렇게 소련 문학을 열심히 번역하여 조선에 전파하는 일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때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번역 행위만큼이나 번역 내용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자주적인 문학을 하기 위해서도 번역은 꼭 필요한 과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슷한 시기 소련 문학을 번역하는 데 노력한 백석과 비교한 작업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전동역은 선진 소련과 후진 조선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 문학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오로지 소련 시들을 번역하였으며 백석은 당시 북한 문학의 참고가 될 수 있는 소련의 시를 번역 소개하였다는 이분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콥스키와 푸시킨의 시를 번역한 것과 달리 이렇게 다양한 그 소련의 시를 번역한 전동역의 그 번역 행위가 선진과 후진의 인식들에 바탕한 번역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하자면 그 전동역이 번역한 시인들의 어떤 시적 경향이 과연 그 백석이 번역한 시인들의 시적 경향과 얼마나 그 다른 것인지 에 대해 묻고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새롭게 발굴한 자료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 제약상 충분하게 소개되고 있지 못합니다. 선생님께서 발굴한 이들 자료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즉 편집지는 누구였는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지명 구성은 어떠했는지, 당대 문단에서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해 간단하게라도 이 토론 시간을 통해 소개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인 이산문학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자료의 지속적인 발굴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특히나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가 새로운 문학 자료와 문학사의 방향성인 만큼 혹시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한인 이산문학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소개와 관련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경재 선생님 토론문 잘 들었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김지용 선생님 그의 답변으로 넘기겠는데, 대략적으로 일단은 소개하신 자료에 대한 그 설명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선생님이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작가들에 대한 내용이 다소 이분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밖의 다른 경향들이나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해방 전, 해방 후로 나누어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경향들이나 설명들이 필요하신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경재 스님께서 이렇게 고평을 해주시면서 논평을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기하신 질문들은 다 하나하나 매우 중요한 문제고, 또 사실 그것은 제가 물론 제 나름대로 답변하겠습니다만 동시에 저나 이영재 교수님이나 등등 많은 연구자들이 앞으로 같이 협동작업을 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전제하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 부분인데요. 자료 부분은 사실 이 한국 문학관에서 상당히 좀 관심을 깊게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인데, 제가 이걸 구하게 된 것은 한 3년 전에 모스크바에 있는
레닌 조사에서 이제 구하게 됐습니다. 그전에 제가 몇 차례 다녔습니다. 이 자료를 구하려고. 왜냐하면 그 조명이 그 선집보게 되면 그 나오는 그 출처에 보면 이 책들이 나와 있는데 도저히 저도 못 받고, 저는 뭐 중앙아시아도 가봐서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그러고 연해주도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모스크바에서도 못 찾고 하다가 그 이후로 저는 다른 사람이 좀 사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또 못 찾고, 그래서 한 4년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모스크바 가서 뒤졌는데 다행히 이제 재정리되면서 그게 나와가지고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행운을 얻게 된 거죠. 그걸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제가 받았고요. 근데 이건 2개 나왔습니다. 34년에 한 번 나왔고 37년에 나왔고, 그 다음 바로 이제 두 번째 37년 나온 책은 이주학이 한 2달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중앙아시아 간 이후에는 전혀 이런 책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2개의 분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데요. 저는 특히 제가 그 당시 그 소련에서 봤을 때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이 2 책은 그것의 그 대표적인 문학지인데요. 그 무렵에 제러시아 한인들의 생활 및 당 정책 등등 온갖 것들이 다 있었어요. 책들이 엄청 많았고, 제가 더 놀랐던 건 뭐냐면, 그 당시 국내는 코민테른 결정서가 국내에 올라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왜곡되고, 보통 그것이 일본이나 중국을 번역해서 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왜곡되는데, 그 당시 연해주에서는 거의 한 2-3달 사이로 이렇게 코민테른 결정서가 내려오고 바로 한국말, 조선말로 번역되어 있고, 또 그게 그 당시 어떻게 지침이 나오기도 하고 한번 보면, 러시아 연해주에서는 코민테른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게 밀접해요. 그러니까 코민테른을 이해하지 않으면 연해주 문단을 이해할 수 없는 정도. 저는 물론 한국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간접적인 데 비해서 연해주는 굉장히 직접적이다.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그 코민테른의 변덕스러움도 한국에서는 잘 안 느껴지는데, 이 연해주 책을 보면 얼마나 코민테른이 변덕스러운가, 그리고 코민테른이 세계 해방의 이름으로 얼만큼 소수민족들을 억압했는가, 그리고 오늘날 보게 되면 이 코민테른이라는 것이 얼만큼 자의적이고, 그리고 코민테른을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계적 이론가들 사람들에게 얼만큼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가 하는 것을 거꾸로 연해주에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코민테른 역사에서 저는 연해주 문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 속에서 조명이 봐야 한다. 그리고 조명이는 그런 코민테른의 근위까지도 물리치면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그 강제 이주를 포함해가지고 스탈린이 그 당시 반파시즘의 이름으로 조선인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강제 이주시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강제 이주된 일종의 소비에트 제노사이드인데, 소비에트 제노사이드에서 작가가 한거한 거는 조명이가 가장 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명이는 그 점에 있어서도 그 당시 코민테른의 그런 근위에 대해서 한가하는 작가의 양심, 작가적인 그 결기,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세계문학사적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쪽은 이 자료뿐만 아니라 주변 자료들, 제가 그 당시 보기에 카드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저는 다 한국에 옮겨와가지고 한번 그걸 다시 재구성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더더구나 앞으로 이 국립문학을 하게 되면은 저는 그걸 좀 다 복사를 해가지고 좀 그 연해주 생활상 속에서 문학을 보고, 그리고 좀 넓게 보면은 그 소비에트 제노사이드, 그리고 그 당시 그 코민테른의 부분들까지도 다 보는 그런 그 시적 시각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제가 그 당시 그 자료를 쭉 보면 느낀 게 뭐냐면, 그 당시 그 연해주 소비에트 당에서 보면은 조선 사람을 볼 때 2가지 입장이에요. 딱 2가지 부릅니다. 하나는 민족주의자, 하나는 이 소수민족. 딱 2가지 입장밖에 없어요. 근데 조명이가 28년 딱 들어가는 순간 그 프레임이 깨져버린 거죠. 왜냐면 조명이는 프로문학가로서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사회주의자인데 불구하고, 그러나 소비에트 그 코민테른식의 이른바 소수민족 시키는 거, 그리고 이 약소민족의 해방 같은 것을 세계혁명의 다음 과제로, 후차적인 과제로 넘긴 문제, 이런 문제는 조명이하고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여러 개가 있었을 텐데,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소비에트 연해주 당에서 바라보는 조선인 정책, 이 속에서 조명이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거는 제가 아주 새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조명의 그런 생각들은 소비에트 당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강제 이주를 했다라고 저는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또 다음 문제는 저는 이 약소민족, 그러니까 근데 비서구의 팔레스타인 마무 다르시라든가 소말리아의 누딘 파라, 이런 작가들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그런 작가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느낀 게, 야, 한국 디아스포라 문화, 이거는 비서구 세계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저는 그전만 해도 오히려 한국 디아스포라 문학은 세계 문학에서 변두리고 변방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하위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이분을 만나보니까 요즘 세계 문학은 오히려 대부분 다 이 약소민족의 디아스포라들이 해내는 문학이 오늘날 세계 문학이다. 그러니까 세계 문학의 이 지형이 완전 바뀌어버렸다.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인 유럽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백석과 전동역 부분인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아까 이제 우리 서영 선생님께서 저는 처음에 이삭 곱석이 시초로 했다고 해서 너무 좋았는데 그게 연변판이라는 것에서 깜짝 놀랐는데 연변판은 저도 가지고 있는데 49년판 이제 북한판이 제가 못 구해서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구했습니다만 다 못 구했는데 사실 그 당시 그 백석이 푸시킨 시를 번역하고 같은 49년에 번역합니다. 한쪽은 푸시킨 시 수집을 번역하고 한쪽은 이 이삭 곱석이 번역하는데 왜 그걸 제가 했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북한 시가 카프 시에서 이어지면서 훨씬 더 경직하게 돼버리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조국 건설하면서 겹치면서 막 시가 구호가 돼버리고 시가 정치화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뼈다귀 시가 돼버리니까 백석 보기에는 아 이건 내가 말하면 내가 반동을 몰리지만 소비에트 문학과 러시아 문학 꺼들이면 사람들이 꼼짝 못할 거다 하는 생각 때문에 당시 작가 중에서는 가장 소비에트 작가 중에서 선진 작가가 이삭 곱스키고요. 그 다음에 이 전근대 푸시킨을 끌어들여가지고 북한 문화에 개입해가지고 그 당시 그 이삭 곱스키 번역은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던 야, 이 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했는데 말을 못하다가 오히려 소비에트 시를 끌어들이면서 막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북한 내부의 도시주의 논쟁에 큰 불을 그 계기를 마련해 주죠. 근데 전동역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작가는 번역하지 않고 소비에트 작가만 번역하는데 물론 이삭 곱스키를 번역합니다만 대부분이 뭐냐면 이른바 소비에트 체제에 대한 부분들 이런 시만 번역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북한 내부에서 그러니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 전동의 번역을 보게 되면 내용 자체가 이미 이건 소련, 선진국 소련이 후진국 조선에다가 한 수 가르쳐 주는 그런 방식으로만 이해되는 반면에 백성은 굉장히 조선 역사와 조선 시문학사 속에서 러시아 문화를 끌어들이는 전유해는 그런 독특한 법이기 때문에 그 점이 둘이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중에 그 당시 해방후에 남쪽에서 유럽 문학, 미국 문학에 대한 새로운 경도처럼 그쪽에서는 소련 문학 하면 무조건 모범 답안이고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전 그래서 예전에 백석을 볼 때는 이 대목을 좀 알았습니다만 전동영하고 비교해 보니까 더 잘 보이는데 사실은 조기천하고 백석은 그것은 굉장히 상통합니다. 그 당시 시를 보면. 그리고 조기천의 글을 보면 나는 이삭 곱스키를 많이 받았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삭 곱스키라는 사람은 지금 우리는 잘 모르는 시인입니다만 해방 직후에 북한에서 이삭 곱스키는 폭발적인 그런 논쟁에 초점했던 시인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이 제르 한인문학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해야 할 부분이고 또 이것은 일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코리아 디아스포라 문학으로 이렇게 비교 연구를 하면서 좀 세계 문학 속에서 자리매김해보는 그런 노력을 해야만 않겠는가. 근데 이제 한국 문학관에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두 책뿐만 아니라 그 당시 러시아 조선인들의 생활상들, 당 자료들 이런 걸 다 해보면 굉장히 흥미롭게 우리 한국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때 이 세계를 지배했던 이 사유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그만한 좋은 자료가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조금 해보시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북한판하고 이삭 곱스키 시초가 연변판하고 내용이 많이 다른가요? 예, 지금 제가 고세보니까 더 다른 게 중국 사람들이 또 중국의 조선족들이 또 많이 개입을 해가지고 번역해서 실었었어요. 그것도 재밌는 부분. 그러니까 왜 북한 걸 그대로 하면서 그대로 하지 않고 왜 또 중국 사람들이 또 그 끼워 넣는가 또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라 이 러시아 한인 문학하고 또 중국 이 조선 문학하고 예, 또 겹치는 부분이라서 그것도 굉장히 흥미있는 분석 같아요. 네네. 예. 이경재 선생님 뭐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네. 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해보고 싶은 생각인데요. 시간이 다 되어 가기도 하고 어쨌거나 아까 그부터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국립한국문학관에 주는 과제들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명심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좀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무겁게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실제로 한국 내부의 한국어 문학이 아닌 여러 제외 한국인 문학에 대한 그리고 그 문학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들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또 한국과 기타 다른 나라의 문학의 흐름까지도 비교해가는 그런 연구와 조사가 진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내용들 좀 잘 새겨가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더 발전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조언도 해 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지금 1부 순서에서요, 김재용 선생님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권명화 선생님의 발표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권명화 선생님께서는 지금 코로나 전국 때문이기도 하시고요, 멀리 계시기도 하셔서 동영상 발표를 녹화하신 동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권명화 선생님의 발표 내용이 아주 뜨겁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발표를 듣고 그리고 토론자이신 선생님께서는 또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줌으로 원격으로 권명화 선생님, 발표자이신 권명화 선생님과 토론자이신 권은 선생님의 그 발표 토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준비되는 동안 잠깐만 기다리시면 내용들이 다시 이어집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선생님 순서는 마치고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명화입니다. 저는 오늘 문학관, 문학공간 인터페이스는 발명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만 비대면으로 발표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부산에서 지금 줌으로 녹화를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목차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비대면 발표의 특성상 발표문을 띄워드리고 제가 발표문을 차분히 읽어 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발표를 들으시거나 혹은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차는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것을 희망이라고는 말하지 말자. 두 번째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전후의 상황에 대한 재검토와 국립한국문학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문학관 연결체에 대한 선행 논의를 살펴보고 네 번째로는 국가와 시장 제도를 움켜쥔 한국문학의 위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이 2020년 7월 서울 은평구에 건립을 결정하고 문학관 법인도 설립되었고 홈페이지가 개설되는 등 굉장히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과 관련된 논의에는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한 이 길고 긴 논란, 또 문학인의 수건사업이라는 표현이 뒤따릅니다. 문학인의 수건사업인 국립한국문학관이 서울에 건립됨으로써 사실상 서울과 비서울 지역 문학 사이의 거리는 되돌이킬 수 없이 멀어졌습니다. 부지 설립 과정이 문학인들 중심의 논의 구조가 아닌 정부기관 주도의 행정 논리로 일관한 것이 문제 발생의 요인이기에 문학인들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논의도 지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국가 지원을 통한 문학진흥 정책의 기조는 예상을 저버리지 않고 서울 중심의 문학 생산, 재생산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국가지원 정책 기조가 강화되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두고 문학인들은 국가지원이 문학인을 통해 주도된다면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국가지원을 통한 문학진흥 정책의 향방은 이미 앞서 2000년대 이후 지속한 국가정책을 통한 인문학 지원의 결과를 보면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원에 대한 원론적 비판이나 국가와 문학의 관계에 대해 문학의 자율성이 중요하다, 그런 문학 본질론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이미 앞서 진행되었던 다른 사례를 통해서 국가 지원을 통한 문학 진흥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내내 인문학의 위기 담론이 강화되었고 그 결과 시장 논리에 맡겨서는 붕괴할 수 있는 인문학의 가치를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인문학 지원 정책이 법제화되고 현실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인문학 지원 정책, 혹은 정규직 교수는 아니더라도 연구소 교수나 연구원 등의 취업 자리들이 마련되는 인적 재생산 방식이 구축되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불리는 보수 위기 시절 국가의 인문학 지원이 대폭 축소되면서 국가 지원에 대한 갈증은 더욱 커졌고 이른바 촛불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국가 지원에 대한 열렬한 요청은 다시 타올랐습니다. 국가 지원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는 낭만적인 이상론이 되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압박과 얄팍한 선택지 앞에 국가 지원만이 강력한 현실주의가 되었습니다. 문학진흥법 추진 과정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에 대한 국가 지원이 시작되고 20년 정도 지난 지금 인문학의 현실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에 의한 인문학 지원 사업 중 가장 대규모인 HK 사업은 이른바 학문해석 세대에게는 휴먼 킬 사업으로 불립니다. 인문학의 생산과 재생산을 전담하는 대학은 대학 내부의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도 변화시키려는 노력조차 없이 대형 국책사업 수주기관으로 변신했습니다. 국가지원은 대학의 인문학 기구의 권력과 재정 규모를 비대하게 만들었지만 막상 대학의 인문학 기구는 거대해진 권력과 재정을 합리적으로 다룰 제도 변화와 권력을 규제할 대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인문학 기구를 관장하는 기성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교수는 국가 지원을 통해서 지식인이 아닌 CEO가 되었습니다. 기존 대학에서 교수는 평생 한두 명 정도에 대한 그런 교수를 충원할 기회를 얻기에 기껏해야 평생 1, 2회 정도의 교수 인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지원을 통해 교수는 연구소 교수, 연구 교수, 계약직 교수, 겸임 교수, 시간 강사, 박사 후 연수 교수, 학술 연구 교수, 파견 교수 등 수십 명에서 100명을 넘는 인원에 대한 인사권과 해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면 인문학의 인적 재생산 구조는 이름을 다 나열할 수도 없는 기이한 계급으로 나뉜 노예제나 다름없는 신분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인문학의 학문적 수준은 학술 대회 개최 횟수와 논문 편수로 환원되었습니다. 또한 국가 지원은 규모를 바탕으로 하기에 기존의 서울 중심의 학벌 체제는 더욱 강화되었고 국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이를 정당화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인문학조차도 대형 국책사업을 몇 개씩 잡고 있는 서울의 대형 대학 외에는 살아남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 20여 년의 국가 지원 체계는 결과적으로 인문학 제도를 신분제 사회로 재구축했고 그 신분제 사회의 말단에 진입하는 것조차 대형 국책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의 대학설 상위 대학에 진입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문학진흥법에 대한 열망,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과정에서 나타난 서울과 비서울 지역 간의 갈등, 서울 중심으로 재편된 국립한국문학관 체제 구축 등 문학에 대한 국가 지원 정책의 진행 경과 역시 사실상 인문학 국가 지원 시스템의 지난 20여 년의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물론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문학진흥법이나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이 문학계의 수건이라거나 문학계의 희망 같은 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인문학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이미 문학제도 안에서 권력 중심에 있는 이들에게 이러한 과정은 희망일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이 과정은 문학계의 신분제와 노예제 사회가 열리는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문학계의 희망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그런 인식을 공유하면서 논의가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런 비판의 자리, 목소리만이라도 빼앗지 말고 문학에 대한
국가 지원의 향방을 논의해 가면 좋겠습니다. 국립문학관 건립 전후에 문단의 상황은 어땠는가를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싶어서 제가 당시에 썼던 글의 일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단 내 성폭력 고발 해시태그 운동과 미투 운동 이후 제도 교육은 물론이고 광범위한 문학교육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겠다는 진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표절 사태와 문단 권력 문제로 가뜩이나 한국 문학의 위상이 실추된 상태에서 문단 내 성폭력 고발과 미투 운동이 한국 문학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공포에 찬 말도 떠돌았습니다. 표절 사태와 문단 권력 문제의 직면에서 문단 권력으로 지목된 집단에서는 편집위원 전격 교체 등의 형식적이지만 혁신을 위한 제스처와 후속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해시태그 운동과 미투 운동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후속 조치조차 없었습니다. 한국작가회의는 비판 여론에 마지못해 뒤늦은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말 그대로 사과문에 그쳤습니다. 미투 고발에 대한 사과문이 간략하고 형식적인 데 비해 건국 이래 최초로 이질적인 문학단체가 뭉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염원하는 범문학인 대책협의회의 성명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질 것처럼 우렁찹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 문학단체들은 한국문학사상 처음으로 함께 모여 한국문학의 신새벽의 여명이 비추길 간절히 염원한다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립한국문학관 부지 선정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정체성이 다른 이 5개 단체의 유례없는 공동 성명서는 그만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이 한국문학사의 과거와 현지 그리고 미래를 통틀어 중대한 역사적 과업임을 공감한 결과였다라고 합니다. 한국작가회의는 2018년 2월 22일 미투 고발에 대한 제명 조치를 포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발표와 한국작가회의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자 다시 3월 18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애쓸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현재 미투 고발 이후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한국작가회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작가회의를 비롯하여 건국 이래 최초로 온갖 문학단체들이 모여서 2018년 5월 24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본격 추진할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24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립위원회에 이렇게 많은 문학계 인사들과 예술계 인사들이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추진회에는 출범하자마자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고 자격에 대한 비판도 이뤄졌습니다. 1990년대부터 기념관 건립은 붐을 이루었고 문학관이나 문학기념관 설립붐도 이 연장에 있습니다. 1990년대 기념관 사업은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의 역사복원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주권에 대한 열망, 중앙정부 예산 유치를 위한 경제, 기념사업과 연결된 역사문화 관계자들의 이해 열망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역사 복권을 통제하고 국정화를 강행하고 블랙리스트로 상징되듯 통제와 배제를 지속했고 인문대와 예술대를 실용성 없는 분야로 매도하는 대학 구조조정을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문화예술 전반은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둘러싸고 서울시 문체부 작가회의 그리고 작가회의 서울지역 집단과 지역 작가회의 갈등도 끊이지 않고 추진위원회 블랙리스트 개입 여부라던가 과거 적폐 세력과의 연루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도 이런 복잡한 상황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둘러싼 열망과 갈등을 단순화시켜서 논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의해 위축된 한국문학의 가치와 힘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토공개발 사업과 다르지 않은 국립문학관 건설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더구나 문단 권력론과 표절, 해시태그 운동에서 미투 고발 운동으로 이어진 문단 문학에 대한 비판은 문단 문학이 그리고 문단 문학이 대표성을 독점해온 문학의 가치와 한국 문학의 위상이 근본에서 재설정되고 자기 비판되어야 한다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는 그러나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둘러싼 담론지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작가회는 스스로 자신들이 이미 시민사회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사회의 신뢰를 상실한 주체가 어떻게 국립한국문화학관의 건립 주체로 승인될 수 있었을까? 이는 현재 한국 사회가 이른바 적폐에 대해 취하는 이중적이고 분열적인 태도와 관계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해시태그 운동에서 미투 운동까지 페미니즘 운동은 그가 문학이 성폭력의 온상이자 성차별과 헤이트 스피치의 담론 온상이 되고 있음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단 문학이 대면해야 할 적폐는 블랙리스트 협력자만이 아니라 문단 문학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문단 문학은 블랙리스트를 적폐의 상징으로 절대화하고 집중하면서 자신을 적폐의 목록에서 스스로 지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은 문단만이 아니라 도처에서 발견되는 이 시대의 이중성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국립한국문학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문학관 연결체에 대해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이 결정된 이후에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과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문학 생산, 재생산 제도의 권력 구조 재편을 요청하는 시대적 방향과는 크게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문학 생산과 재생산 제도의 중심인 서울 문단에서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표절, 문단 권력, 문단 내 성폭력 고발로 이어지며 막다른 골목에 이른 문단의 돌파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건립 관련 부지 선정 과정의 길고 긴 논란은 기존의 문학 생산과 재생산 제도의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각주 5번에 보시면 곽효한 선생이 이 과정에 있어서의 중앙과 지역의 갈등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얘기해 주시고 있는 글입니다. 여기서 보면 곽규환 선생님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과정에 많은 문제가 부상했고 이미 전면화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과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지역문학 발전이라는 현안의 해결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립문학관의 방향성과 지역문학 발전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된 사안이라는 중요한 지적입니다. 또한 최근변 선생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지역문학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문학관 협력망 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신설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문학진흥법 제정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과정에서 문학관 실태조사가 이미 진행되었고 지역문학관과 한국문학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정은 선생의 논의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이제 작성한 문학진흥법 하위 법령 제정 방안 연구에서 이미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최근병 선생은 기존의 지역문학관과 국립한국문학관 두 축을 중심으로 한 논의 구조에 문학관 협력망 지원센터라는 새로운 기관을 매개체를 설정해서 연결체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했고 지금까지 나온 중에서는 가장 구체적인 제안이시기도 합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지역문학 활성화에 대한 비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논의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또 곽규환 선생이나 최근배 선생 등 최근의 논의 역시 이런 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논의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과정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제기하고 기존에 제시된 정책의 한계 또한 넘어설 지점들, 기존에 정책적으로 나왔던 제안들의 한계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배 선생은 문학진흥법에서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이 기존의 지역문학관과 지역문학제도를 연결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다 라고 정의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현 방안은 없다라고 비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수평적 연결만을 구축할 실현 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법제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예를 들면 거점문학관 같은 것들을 만든다라고 논의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역문학관의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여겨지기도 했고 그러면서 지역문학관들이 스스로 자기가 거점문학관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문학관의 위성을 더 높이고 또 나머지 문학관들을 위계화하는 그런 경쟁이나 문제점들이 촉발되고 있다라고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식의 4가지 방식의 기능을 담당하는 문학관 협력망 지원센터를 제안하셨습니다. 뒤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것입니다. 최근병 선생의 논의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이후 문학관의 역할, 기능, 문학재생산 제도의 변화 등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논점을 거의 아우르고 있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계기로 문학제도의 재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문학전문 학예사 제도의 법제화 등 매우 중요한 성과도 구축되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문학진흥법과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한 논의에는 현재 가장 비판 대상이 되고 있는 문학 생산과 재생산 제도의 권력화와 이를 넘어설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 한국문학의 침체, 한국문학이 고사 직전이다 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라는 등의 표현이 함축되듯이 한국문학의 위기라는 담론이 모든 것을 잠식해버립니다. 이렇게 한국문학 생산 재생산 제도의 권력적인 문제점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과 이후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분리되어 버리면서 국립한국문학관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기존의 권력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어 버립니다. 문학진흥법에 따르면 국립한국문학관은 문학진흥의 중심축이고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중심축이고 이런 법적 규정에 따라 모든 지역 문학관이나 협력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기구가 됩니다. 반면 지역 단위는 이런 총괄 기구의 사업협력 단위이자 최종적인 행위 주체, 실질적인 책임 주체가 아니라 행위 주체, 시행자라가 되는 것이죠. 이런 규정이 중앙 권력과 지역의 위계를 더욱 확실하게 할 것이므로 수평적 협력 관계에 대한 강조가 많은 논의들에서 반복됩니다. 그러나 제도와 법령으로 이미 위계적으로 할당된 권력 관계를 수평적 협력 관계를 강조하는 수사로 넘어서기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최근병 선생의 논의에서도 중심적인 제안은 이런 중앙 집중적인 권력 구조를 체계화하는 구체적 실행 방안이 문학진흥법에 없으니까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또 문학진흥법에 따르면 국립한국문학관이 기존의 지역의 문학관을 비롯한 여타 문학제도를 절대적으로 수렴하는 권력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권력을 완충하는 장치로 문학관 협력망 지원센터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런 절대적인 중심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문학관 협력망 지원센터 같은 게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약간 보완적인 대안이긴 하지만 오히려 한국문학관 중심의 중앙 집권화를 체계화하는 역사적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문학진흥법에 따르면 국립현대문학관이 모든 지역을 총괄하는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방식도 지역 문학의 자료, 지역 문학과 관련된 전문 인력, 지역 문학과 관련된 프로그램, 지역 문학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모두 국립한국문학관을 통해서 집행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문학 조직들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인 것이 대형 국제사업에 대한 경쟁이라거나 문학인이 중심이 되지 못한 사업 진행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 역시 사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학진흥법 제정 과정부터 사실상 국립한국문학관 자체가 문학과 관련한 국가 지원 시스템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핵심 권력이 될 것이며 동시에 문학 지원 체제가 여러 단위의 문학 단위들을 국가 지원 체계 형성을 위해서 중앙 집권적으로 서울화하게 되리라는 점은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립한국문학관을 적어도 서울에서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역 문학 단체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바로 이런 우려의 표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이 결정된 이후의 논의에서 서울 중심의 중앙 집중식 권력화를 우려하는 이러한 목소리는 열악한 지역 문학에 대한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환원되어 버렸습니다. 또 지역 문학에 대한 중앙의 지원 역시 열악한 지역 문학의 현실이 근거가 되어서 뭐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고 프로그램도 짤 수 없다. 이런 근거를 들어서 들어서 중앙에서 국립한국문학관에서 다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로 전도되어 버립니다. 즉 중앙 집권적인 문학 지원 체계에 대한 비판은 문학과 권력에 대한 문제의 제기였으나 권력 비판의 목소리는 부각되지 않고 열악한 지역 문학에 대한 중앙의 지원이라는 식으로 식민화된 담론의 스테레오타입만이 남게 됩니다.
문학진흥법 제정에 대한 요청은 국가와 문학의 관계를 권력과 권력 비판, 권력에 대한 견제기구로서 문학의 자리라고 하는 의미로부터 보호하는 국가와 절멸 위기에 처한 문학이라는 방식으로 전도했습니다. 문학진흥법의 논리 구조에서 문학은 국가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문학진흥법의 내적 논리 차원에서 보면 국가, 문학진흥법, 국립한국문학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 집중형의 국가 지원 체계에서 중앙과 지역 문학의 관계 역시 보호하는 중앙과 절멸한 위기에 처한 지역 문학이라는 방식으로 재구축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비서울 지역이 국립한국문학관을 유치했다고 해서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서울 지역 내부의 문학 생산 재생산 제도 역시 유사한 문제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서울 지역 문학은 서울 중앙 권력에 대한 대타적인 자기 설정을 통해서 소수대로서의 정치성을 매번 갱신하지만 사실상 막상 지역 문학 제도 역시 대학과 문단 제도를 통한 재생산 구조의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전혀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열악함이나 중앙 권력에 대한 박탈감 등이 오히려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문학진흥법 제정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문학관 실태조사가 자세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90년대 이래 지방자치제도와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정부 기조에 희망을 품었던 지방자치단체는 문학관 건립을 지역재생의 중요한 방법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앞서도 여러분들이 이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또 이 실태의 열악함 등이 사실은 이제 지원 체제, 중앙에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로 얘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앞에 최근경 선생님 연구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학관들이 사실은 실제 행정 인력이 한두 명밖에 없이 되고 있는 것이 문학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하시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문학관의 실태를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그것은 문학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의 문학관 자체가 주로 지역 대학을 매개로 형성된 지역 문단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문학관의 운영도 기존 문학제도와 권력구조를 반복해서 대부분 기성문인이나 원로문인이 운영의 자문이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말단을 차지하는 이른바 청년문인들이 행사 실무, 잡무 등 별다른 인건비도 받지 못한 채 그림자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 한두 명으로 운영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게다가 더더구나 국가에서 문학예술에 대한 지원 방식들이 인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생산 구조를 지원하지 않고 집행예산, 행사성 예산 등을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는 문학예술 지원 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또 반드시 예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문학관 운영이 기존의 문학제도의 도제적이고 노예적인 재생산 구조를 그대로 흡수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그러니까 물론 국가 지원 체계를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문학진흥법에서 이런 지원 체계들을 자격증 같은 걸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역시 그런 문학학예사 자격증 제도도 국립한국문학관이 중심으로 진행하게 돼 있고, 이것은 지역 앞에 인문학에 대한 국가 지원 시스템을 보았듯이 지역에서 문학을 하는 사람들 역시 국립한국문학관을 통해서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중앙 집중화의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1990년대를 전후해서 그간 국가 권력과 시장, 기득권 제도 권력에 대한 저항의 거점이었던 문학은 사실상 모든 면에서 제도 내로 편입되어서 대항 권력으로서의 자리를 상실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문화산업으로의 전환과 출판, 매체, 인력 재생산의 트라이앵글을 점유하면서 독점 자본화되기도 했습니다. 출판 유통단지가 수도권으로 집중화되어서 지역 문학 유통망은 붕괴되었고, 대형 출판사 중심의 독점 권력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기득권 제도 권력에 대해서는 문학교육을 통한 인적 재생산 시스템이 더욱 견고해지고, 특정 대학교가 문단 권력을 지배하는 문제도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비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미 90년대 민주화 정부 시기부터 문해진흥기금 등을 통한 국가지원 체제에 이른바 기존의 진보 문단이 적극적으로 편승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권을 이미 구축한 바 있습니다. 문학진흥법은 이처럼 이른바 문단 문학이 90년대 이래 거대 자본화, 독점 세력화, 국가지원 체제로 적극적으로 편입해온 궤적의 어쩌면 자연스러운 기결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 역시 단지 문단 권력론이라는 형태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글에서 제기하는 문제 역시 사실은 전혀 새로운 비판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문제들이 뭔가 경천동지할 만한 새로운 대안이 없어서 해결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1990년대 이래 이른바 한국 문학의 거대 자본화, 독점 세력화와 국가지원 체제로 적극적으로 편승해가는 과정에 대한 비판이 다양하게 진행되었지만 사실상 기득권 문단 주체들은 이런 비판을 수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비판에 대한 응답은 한결같이 과연 누가 그런 문단 주체인가? 라거나 그런 문단 권력은 없다 라고 하는 부재정명의 소리로 공허하게 되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필요한 것은 비판의 목소리를 빼앗지 않고 비판에 대해 이를 자기 갱신의 기회로 삼을 근본적인 자기 성찰이 과연 가능한가? 이번에는 가능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문학에 대한 국가 지원 체계를 상징하는 국립한국문학관 체제는 과연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있을까? 누가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누가 응답할 것인가? 기존의 대학과 문단이 만든 인적 재생산 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인적 재생산에 대한 계획이 있나? 없다면 이것은 새로운 노이즈에 가까운 신분제 사회가 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기존 문학 생산, 재생산 구조의 권력적인 구조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조직과 네트워크에 대한 계획이 있나? 문학에 대한 국가 지원 체계를 서울과 중앙 문단 중심의 배타적 집행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 이 질문에 대한 근본적 대안과 구체적인 정책이 없는 한 국립한국문학관 체계에는 문학의 위기를 통해 국가 지원 체계를 정당화하고 또한 중앙 집중적인 위계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서 결국 문학을 스스로 관 속에 봉인하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립한국문학관이 열리는 자리에 적절한 발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무언가 바깥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도 여기에 열릴 수 있기를 희망하는 자리이기도 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권명환 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침 그 2, 3부 사회자 선생님께서 못 오시게 돼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알고 계셨다는 듯이 이 한국문학관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이야기를 그리고 아주 신랄하고 그 근본적인 비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다행스러운 일인가 불행스러운 일인가에 잘 가늠이 안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사실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아니면 해결을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이 지역성의 문제와 한국문학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가감 없이 기탄 없이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까지 기탄이 없으실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내부자입니다만 이 내부에 있는 외부자의 입장으로 선생님의 의견들이 좀 더 한국문학관 혹은 미래의 한국문학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사회를 맡게 되니까 자꾸만 저희 문학관의 입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은 선생님께 교통대학교의 권은 선생님께서 이에 관련된 질문과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를 넘기고 선생님이 질문 듣고 그리고 권명환 선생님 통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대학교 권은 교수입니다. 권명환 선생님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직접 이제 스튜디오에서 직접 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줌으로 이제 연결돼서 발표를 들었는데, 다소 아쉽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주제를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 문학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 걱정, 고민,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그런 발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국립한국문학관이
이제 서울에 건립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많은 기대와 또 많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이 내용이 그 학술 논문의 형식의 글이 아니라 따로 이제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이라기보다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과 덧붙여서 그 문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 조금 하고요. 선생님께서 좀 더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어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 국립한국문학관이 서울에 건립되는 것 자체는 찬성하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나 이상의 날개 그리고 염상섭의 3대라든지 박태원의 소설가 고보시의 1일 등 근대문학, 한국 근대문학의 주옥 같은 작품들이 다 서울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은 한국 근대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고 그 장소를 그 기반으로 해서 한국 문학관이 설립되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는 이런 현상은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 선생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처음은 선생님 글이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과 비서울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어떤 구도에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선생님께서 이 글에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서울에 집중되는 현상의 문제점을 이제 지적하기 위한 그런 구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비서울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이 다 하나의 영역으로 포함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너무 단순화시켜서 보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충주의 조그만 학교인 이제 한국교통대학교에 있는데, 충주의 그 문학적인 인프라는 굉장히 거의 갖춰져 있지 않은 그 불모지에 가깝고,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계시는 이제 부산에 비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선생님께서는 서울에 집중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충주에서 느낀 것은 서울뿐만 아니라 주요 그 광역시라든지 주요 지자체를 제외하고 굉장히 어떤 문학적인 어떤 토대에서 소외된 그런 영역도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모두 우리가 비서울이라는 범주로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실 저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선생님께서 이제 이 글의 말미에서 말씀해 주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존의 대학과 문단이 만든 인적 재생산 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인적 재생산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기존 문학 생산, 재생산 구조의 권력적인 구조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조직, 네트워크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문학에 대한 국가 지원 체계를 서울중앙문단 중심의 배타적 집행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가? 이 세 가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해 주셨다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 오셨던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혹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해결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권명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예. 네. 저만 이렇게 원격으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게 되어서 형식적으로 뭔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발표문이 좀 잘 안 보이기도 했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어쨌든 권은 선생님이 해주신 토론을 토대로 좀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은 선생님이 문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제 입장을 얘기해 주셔서
저는 이미 시민지휘를 사유하다에서 그 문학관 관련해서 문학관이나 뭐 지역의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이제 그런 사업들은 그만해야 된다. 이게 이제 거의 토건 개발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것과는 다른 방식의 어떤 지원 체계들을 만드는데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20년 가까이 얘기하고 있지만 뭐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고요. 선생님이 주신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연결해서 사실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의 형식으로 되돌려 드린 것은 제가 뭐 하나하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고 해서 뭐 그게 뭔가 더 적극적인 해결책이 된다든지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질문을 응답 책임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었는데 저한테 다시 돌려주셔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발표가 너무 가차없다고 아까 선생님께 얘기하셨는데 좀 주저되긴 하는데요. 또 마침 권은 선생님께서 왜 서울에 이 국립한국문학관이 형성돼야 되느냐, 모든 근대문학이 경성을 배경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도 해주셔서 사실 제가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이제 국립한국문학관 사실 개관 기념 심포지엄이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고 그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발표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좀 의아했거든요. 어제 오늘 프로그램이나 거기서 발표된 국립한국문학관이 하겠다는 일들은 이미 인천에 있는 한국근대문학관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고, 앞으로도 할 일이지요. 그러면 그 한국근대문학관과 국립한국문학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뭐 국립한국문학관이 한국근대문학관의 서울 분원이거나 혹은 한국근대문학관이 인천시의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국가 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여기서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사실은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이게 서울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목표는 이미 인천에 있는 한국근대문학관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하면 사실은 중복 사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그 권력기구로서 단지 물질적 장소로서의 서울이라는 것이 아니라 서울 중심의 이러이러한 국가지원 체계를 계속 만들어 온 구조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됐고요. 또 어제와 오늘 발표를 보면서 이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한국근대문학관이랑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나 고려나 혹은 자기 성찰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혹은 처음 하는 사업인 것처럼 얘기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건 국가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실제로 중복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일개의 개인이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다른 기관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는 단 300만 원의 지원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앞에서 나왔지만 문학과 관련한 가장 큰 대형 국책 사업이고 굉장히 장기적인 사업인데 어떻게 사실상 굉장히 중복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해도 되나? 우리가 지금 근대문학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국립한국문학관에 할 수 있나 없는가에 대한 어떤 견제,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이것은 좀 중복되는 게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 구조가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왜 작동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은 뭐 개개인의 선이나 악이나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지금 문학을 통해서 국가 지원을 받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인적 네트워크나 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구조 자체가 너무나 권력화돼 있어서 사실은 그 바깥이든 뭐든 적어도 예를 들면 다 떠나서 이 사업은 너무 중복적이다라고 하는 피드백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굉장히 관성적인 구조가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한국 근대문학관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일들을 왜 국립한국문학관에서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 자체를 하고 있지 않다. 근데 아무도 그걸 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고 굉장히 태연하게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권력의 문제 아닐까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국립한국문학관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집단들의 열망들이 투영돼 있고 또 한국문학의 위기가 문학관이 없어서 생긴 게 아니고 사실상 지금 문학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노예제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관성적인 구조 하에서는 사실은 새로운 지금 뭐 신진 인력이든 또 이런 구조 안에 있지 않은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생태계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 사실은 굉장히 이미 만들어져 있고 반복되고 관성적인 이런 구조 안에서 사실 내가 아무리 창의적이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들을 펼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관성적인 시스템을 실무 집행하는 실무 집행 인력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미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인적 재생산에 있어서도 문제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상 국립한국문학관이 무엇이 돼야 되고 이 한국문학관을 통해서 문학의 생산과 재생산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고 진짜 문학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그게 자료를 보존하고 이런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닌데요. 그것만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자료에 대한 이야기, 근대문학 자료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대형 국책 사업을 중복적으로 받으면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사실은 산적한 문제들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닐까. 또 이런 요인들 중에 하나는 실제로 지금 이런 국립한국문학관이라고 표명되는 국가를 통한 문학지원 체제에 결합되어 있는 인적 네트워크와 그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방식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 자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권명화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쉽게도 시간이 사회자 입장, 제가 오늘 참 입장이 힘드네요. 문학관의 입장에 대해서도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사회자로서 회의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또 잘 새겨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까도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토론자 선생님 계시니까 권은 선생님께 간단하게라도 말씀하신 데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제가 마무리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발표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제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는 선생님이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그 서울과 비서울의 그 구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따로 안 해주셨네요. 예. 그렇지만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날카롭고 꼭 국립한국문학관의 어떤 건립 과정에서 꼭 새겨들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어떤 선생님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도 다 반영해서 정말 사랑받는 그런 문학관으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랑받기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금방 그 권은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현장 관계상 권명화 선생님과 계속 교차해서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과 비서울의 구도라기보다는 서울으로 상징되는 어떤 중심적인 구조 자체가 한국 문학의 위기를 만들고 있고 국립한국문학관이 그 위기의 구조 자체를 벗어날거나 아니면 바꾸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편승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가차없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권명화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조금 제가 어떻게든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성과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한국 근대문학의 대표작 원전들을 쭉 모아서 PPT에 사진으로 붙이면서 이건 근대문학관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설사 근대문학관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를 한국문학관이 몇 권 더 가지고 있다고 한들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업일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덧붙여 보고자 했던 것이 그 목록으로부터 다른 것을 하자라는, 이를테면 제안이고 이를테면 결심 같은 것이었는데, 이것은 자료를 축적하는 것과는 다른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제안하시는 문제는. 그래서 인천근대문학관의 예를 드셨는데, 이를테면 잘하고 있는 곳에 지원을 줘서 더 잘하게 하는 것이 더 생산적인데 왜 국립기관을 또 만드는 것일까라는 문제 제기, 제가 둔탁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계속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국립이었을 때 이 내셔널이라는 이름이 주는 어쩔 수 없는 보수성과 경직성들을 어떻게 깨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한국문학관이 아까 권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조건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언제 한번 제가 권명하 선생님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줌으로 이렇게 하신 것 자체가 지역 중심으로, 서울 중심으로 다 같이 몰려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나름대로의 선생님의 의사 표시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했는데요. 한번 다시 만나 뵙고 긴 이야기 듣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